성리학이란 뭔가? 글자에서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과 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 설탕, 포도당 이런 물질들은 각기 가진 성질이 달라요. 성질, 성격, 성능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당시 성리학자들은 이걸 한 글자로 성이라고 불렀어요. 특히 인간의 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한 거죠. 그리고 리라는 것은 이 세계에는 일정한 결이 있다, 패턴이 있다, 사물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 이런 성리학을 크게 일으켜 세운 정자와 주자의 성씨를 따서 정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러한 정주학, 성리학을 신유학이라고 부르는데, 원시학은 선진 시기에 공자에 의해 창시되고 맹자에 의해서 초보적인 완성을 본 원시유학을 가리키죠. 하지만은 송대에 들어서는 도교 불교에서 특히 형이상학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양론을 유학 안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성리학을 송학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송학이라고 부르는 건 의리지학입니다. 의리는 이제 철학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육상선의 심학과 대비해서 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리학이 어떻게 해서 동아시아에서 근대 직전까지 이렇게 문화의 정전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가? 유학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가 불가는 유교와 비교해 볼 때 세상을 벗어난다 해서 출세간적 사유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하죠. 그리고 유학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입세간적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입세간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자는 수기 안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지식인들에게 부여를 했죠. 수기는 안인의 전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앙불개어 천, 우러러 하늘에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부자하고 인 아래로 내려가서 굽혀서 아랫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스스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수기 안인의 이상이 내성의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해요. 성인에 가까운 인격을 가지고 바깥으로 왕도 정치를 펴는 이러한 이야기는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한자 문명권에서 문명의 정전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왔던 거죠. 성리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 장윤거의 이 짤막한 시 한 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위천지입심, 천지를 위하여 뜻을 세우고 위생민임명, 백성들을 위해 소명을 삼는다. 위왕성 개철학, 왕성은 지나간 성현들이에요. 그래서 옛 성현을 위하여 단절된 학문을 잇고 위만세 개태평, 후대의 만세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태평한 사회를 지금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지식인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그런 사명의식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성인에 가까운 인격을 성취해야 되죠. 출연기의 저작 통서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인은 하늘과 같아지기를 희구하고 현자는 성인이 되기를 희구하며 선비는 현자가 되기를 희구한다. 점층법이에요. 끊임없는 이 상승의 지향, 거기서 이렇게 스스로 묻습니다. 성가고, 성은 배워서 이룰 수 있는가? 스스로 대답해요. 아주 확신에 차서 가하다. 주렴계는 천부적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송대 지식인들은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학 공부의 두 축은 뭔가? 경물공리와 거경함양입니다. 경물공리는 존재 원리, 당위 법칙 합쳐서 리를 탐구한 이래요. 인간 세상에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당연지칙, 당위의 법칙이 객관세계 하나의 이치로 실제하고 있다라는 이런 믿음,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되는 윤리적 원칙이 실제한다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실제론이죠. 최종으로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합리적인 인간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합리성, 합리적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건 성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결국은 심성합일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심여리일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치와 하나가 된다. 이게 바로 경물 공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죠. 이걸 주자는 간단하게 줄여서 심즉리라고도 말을 하죠. 성학 공부의 단 한 축은 거경함양입니다. 경으로서 자신을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어르신, 연장자 또는 지위가 높은 분 또는 인격이 높은 분,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공경하는 자세로 받들어 모시는 일, 그게 원래는 경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 신유학, 성리학으로 오면 경은 밖으로 향하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경의 대상이. 경 공부에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중용에 나오는 개신 공부가 홀로 있을 때, 남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그래서 두려울 외자로 설명하기도 해요. 두려운 듯 나를 간직한다. 상성성, 이것은 이제 선종에서 온 개념인데 자기를 향하여 주인옹은 깨어 계십니까? 하고는 스스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정제엄숙이라는 말로도 경공부를 표현해요. 정제는 의관을 정제한다. 단정하게 입는다. 엄숙, 함부로 희롱하거나 장난기 섞인 그런 언행을 하지 않는다. 물망물조장, 이건 맹자에 나오는 소리예요. 송나라 사람이 모내기를 해놓고 이게 빨리 커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해가지고 다음날 가서 빨리 크라고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고 또 잡아서 올려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모가 붕 떠가지고 말라 죽어버렸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망은 내가 뭐 심어놨던 걸 잊으면 안 된다. 잊지 말라요. 물조장은 그렇다고 해서 빨리 크라고 조장도 하지 말라. 이건 이 경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거경함양의 한 예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자가 기마의 비유를 들어요. 말을 타고 길을 갈 때 평탄한 길을 간다고 해서 말고삐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험한 곳 간다는 것은 이발 상태, 의식이 활발하게 이제 작동하고 일이 막 발생하고 대처해야 되고 이럴 때 이야기고, 지금 미발의 상태라는 것은 별일이 없는 상태,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라고 해서 말고삐를 놓아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를 일깨워서 맑고 명징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밖으로부터 어떤 사태가 닥칠 때 더욱 정명하고 명징하게 사리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거경함양의 또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경물공유와 거경함양을 오늘날 말로 설명하려면 공정한 관망자 또는 이상적 관망자에 도달하는 게 바로 이 양대 공부의 효과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윤리적으로 맞냐 그러냐 시비를 논할 때 누가 그걸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상적인 관망자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격의 요건은 뭐냐? 첫째는 객관 사실과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 둘째는 이렇게 윤리적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사의가 없어야 된다. 공정무사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요건이에요. 이게 바로 이상적 관망자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과거심에 나가서 백성을 평안한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다. 이제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은
이런 이상적인 관망자의 대표적인 예로 천지와 성인을 들었어요. 천지는 만물을 생해해 주지만 뽐내지도 않는다. 무사무의, 이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아무런 이무적이고 자의적인 계산 없이 무심하게 천지를 생하게 하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천지의 그러한 덕성을 그대로 체화한 사람이 성인이다. 이제 이러한 천지와 성인의 내재해 있는 게 바로 천리죠. 이게 바로 내가 쟁취해야 될, 성취해야 될 최고의 인격이야. 이상적 자아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자가 생존했을 당시 다른 학통들이 있어요. 주자가 주로 복건 지방에서 강학을 했다면 바로 이웃한 강서 지방에서는 육상산이 강학을 하고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육상산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묵좌징심, 그러니까 묵묵하게 고요하게 앉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공부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폄하를 해요. 그래 육상산의 공부의 방법은 박락의념. 박락은 껍질을 벗겨서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에도 원래는 깨끗한 상태였는데 때가 켜켜이 묻어있다. 이걸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게 박락 공부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온갖 의념을 중지시킨 거예요. 주자가 상산하게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한 게 하나는 상산의 박락 공부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없애라고 하면 이건 불교의 것이지 유학의 것이 아니다. 그럼 육상산의 공부법은 무성지칭이다. 그러니까 눈금 없는 저울과 마찬가지다. 주관적인 깔끔한 마음 상태만 겨우 확보할 수 있을 뿐이지 객관 사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해는 불가능하다. 사공학과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사공학이란 현실 사무에 나가가 공리를 추구하는 학문 경향을 이야기하죠. 이에 비해서 주자의 성리학은 도학이라고 불렸어요. 도덕적 성품을 연마하는 절대가치로 추구하는 학문이 도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공리주의고 하나는 도덕주의예요.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자의 도학은 동기주의적 윤리학이에요. 이 행위가 옳냐 그르냐, 좋냐 나쁘냐 할 때 그 사람의 내면 동기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맹자가 우물에 빠지는 어린아이를 보고 문득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면 인간도 아니다. 동기죠. 그러나 지금 진량의 경우는 공리주의다. 진량은 그 사람의 내면 덕성과 상관없이 어떤 업적을 이루는가, 영토를 얼마나 확장했는가, 또는 생산량을 얼마나 늘렸는가, 이러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자가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면 진량은 왕도는 참 어렵다. 결국은 왕패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좀 힘들더라도 백성 몰아치고 좀 생산 많이 하도록 좀 강압하고 해서 결과를 좀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이 서로 합치할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진부량이라는 학자가 주자와 진량 사이의 논쟁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결과적 공업이 성공한 곳에 바로 덕이 깃들어 있고 실제 일들이 잘 해결된 곳에 바로 천리가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량의 사공학이다. 공업이 우연히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안에 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어찌 그 안에 천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주자의 학설이다. 객관적인 유틸리티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도덕과 정의에 중점을 두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도 잘 합치하기 어려운 게 이게 인간사의 딜레마죠.